서울 변두리 좁은 골목 안쪽에 자리 잡은 오복식당은 세월의 흔적이 묻은 오래된 식당이에요. 간판은 빛바랜 지 오래고 나무 문틀은 삐걱거리지만 단골들의 발걸음은 끊이지 않죠. 저녁 6시가 되면 동네 아저씨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근처 공장에서 나온 젊은이들이 삼겹살 굽는 냄새에 이끌려 들어옵니다. 이곳에서 일하는 유나는 조용히 그러나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38살의 알바생이에요. 유나는 늘 무표정한 얼굴로 손님을 맞아요. 키는 보통, 단정히 묶은 머리, 그리고 늘 입는 검은색 앞치마. 손님들에게 주문받고 접시를 나르고 계산을 치르는 그녀의 동작은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죠. 하지만 어딘가 그녀에겐 사람을 끌어당기는 묘한 분위기가 있어요. 말수가 적고 눈빛은 깊지만 미소는 좀처럼 짙지 않죠. 손님들은 그녀를 그냥 성실한 알바로 여기지만 사장 김옥부는 달랐어요. 60대 중반의 김옥부는 이 식당을 40년 넘게 지켜온 터줏대감이에요. 그녀는 유나를 볼 때마다 묘한 직감을 느꼈죠. 유나야, 오늘도 손님들한테 말 한마디 안 했지? 김옥분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묻자 유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말 안 해도 잘들 드시잖아요, 사장님.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구석이 있었죠. 김옥부는 그런 유나를 보며 혀를 끌끌 찼어요. 참 사람 속을 알다가도 모르겠다니까. 유나가 이곳에서 일한 지 이제 3년째. 그녀는 1995년에 갑작스레 식당 문을 두드리며 일자리를 달라고 했어요. 이력서도 없이 그냥 일할 곳이 필요하다는 말 한마디로. 김옥부는 처음엔 망설였지만 유나의 눈빛에서 뭔가 절박한 기운을 읽고 받아들였죠. 그 후로 유나는 단 한 번도 지각하지 않고 늘 제못 이상을 해냈어요. 하지만 김옥부는 유나가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특히 유나가 자주 멍하니 바라보는 벽에 걸린 낡은 사진 때문이었어요. 그 사진은 김옥분의 남편, 1980년대 특전사 장교였던 고 이재호의 젊은 시절 모습이었어요. 색바랜 흑백 사진 속에서 이재호는 군복을 입고 단단한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죠. 유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진을 바라봤어요.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 주방에서 설거지를 마치고 나올 때면 어김없이 사진 앞에 서서 눈을 떼지 못했죠. 김옥부는 그런 유나를 멀리서 지켜보며 생각했어요. 저에 뭔가 숨기고 있구나. 어느 날 저녁 식당은 평소보다 한산했어요. 손님 몇몇이 소주를 홀짝이며 이야기를 나누고 유나는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문이 벌컥 열리며 동네에서 제법 이름을 날리는 건설업자 박진태가 들어왔어요. 40 중반 술에 잔뜩 취한 그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소리쳤죠. 야, 여기 뭐 먹을 거 없어? 빨리 내놔. 그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김옥분이 주방에서 나와 달래듯 말했죠. 박 사장님, 진정하시고요. 뭐 드실 건지 말씀하세요. 하지만 박진태는 눈을 부라리며 유나를 가리켰어요. 저기 저 아가씨 뭐야? 왜 그렇게 쳐다봐? 기분 나쁘게 해. 유나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담담히 대답했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죠. 박진태는 코웃음을 치며 테이블을 쾅 내리쳤어요. 뭐야, 이게 까불어? 그가 자리에서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가려는 순간 김옥분이 끼어들었어요. 박 사장님, 제발 그만하세요. 여기서 소란 피우지 마시고요. 하지만 박진태는 듣지 않았죠. 그는 유나의 어깨를 잡으려 손을 뻗었어요. 그 순간 유나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어요.
박진태의 손목을 잡아 비틀며 그의 몸을 테이블 쪽으로 밀어붙였죠.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쳐다봤어요. 박진태는 얼굴이 일그러지며 신음했지만 유나는 무표정하게 그의 손목을 놓아주며 말했어요. 손님, 조용히 밥 드시고 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지만 그 안엔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죠. 김옥부는 놀란 눈으로 유나를 바라봤어요. 박진태는 얼굴을 붉히며 자리로 돌아갔지만 그의 눈빛은 분노로 이글거렸어요. 손님들 사이에선 웅성거림이 퍼졌고 누군가는 저 아가씨, 보통이 아니네라며 속삭였죠. 유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다시 테이블을 닦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김옥부는 유나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걸 놓치지 않았죠. 저애 대체 뭐야? 김옥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날 밤 문을 닫고 식당을 정리하던 김옥부는 유나에게 다가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유나야, 너 어디서 저런 기술을 배운 거니? 유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들어 김옥분을 바라봤어요. 사장님, 그냥 옛날에 좀 배운 거예요. 그녀의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엔 깊은 이야기가 담겨 있는 듯 했죠. 김옥부는 더 캐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확신했죠. 유나는 단순한 알바생이 아니에요. 그녀의 과거엔 분명 숨겨진 비밀이 있을 거예요. 밤이 깊어지며 오복식당의 간판 불이 꺼졌어요. 유나는 식당을 나서며 골목길을 걸었죠.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얼굴엔 알 수 없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이 있었지만 유나는 알아채지 못했죠. 골목 끝에서 희미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뒷모습을 비췄어요. 그리고 그 밤 오복식당의 평온한 일상은 서서히 균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오복식당의 밤은 늘 비슷한 풍경으로 채워져요. 저녁 8시쯤 단골들이 삼삼오오 모여 소주잔을 기울이며 지난 시절 이야기를 나누죠. 1980년대에 유행하던 트로트가 오래된 라디오에서 흘러나오고 김옥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손님들 주문을 챙깁니다. 유나는 여느 때처럼 묵묵히 테이블 사이를 오가며 접시를 나르고 손님들의 잔을 채우죠. 하지만 오늘 밤 식당의 공기는 어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문이 벌컥 열리며 박진태가 다시 등장했어요. 어젯밤 유나에게 당한 일이 있은 후라 그의 얼굴엔 분노와 술기운이 뒤섞여 있었죠. 40 중반의 건설업자 박진태는 동네에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인물이에요. 1990년대 말 건설 붐을 타고 돈을 벌었지만 요즘은 사업이 기울며 성격이 더 거칠어졌죠. 그는 테이블에 털썩 앉아 소리쳤어요. 야, 여기 소주랑 안주 빨리 내놔. 그의 목소리는 식당 안을 쩌렁쩌렁 울렸어요. 김옥분이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며 달래듯 말했죠. 박 사장님, 또 오셨어요? 오늘은 좀 조용히 해주세요. 하지만 박진태는 코웃음을 치며 유나를 노려봤어요. 저기 저 아가씨, 어제 나한테 까불더니 오늘도 그러려고?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손님들 사이에선 불안한 기운이 감돌았어요. 유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담담히 대답했어요. 손님, 주문하시겠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이미 주먹을 살짝 쥐고 있었죠. 박진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유나에게 다가갔어요. 너 뭐야? 깡패야? 어제 그게 뭐였어? 그는 술에 취해 몸을 휘청이며 유나의 어깨를 잡으려 했어요. 식당 안의 손님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봤죠. 김옥분이 급히 끼어들며 외쳤어요. 박 사장님, 그만하세요. 여기서 왜 이래요? 하지만 박진태는 듣지 않았어요. 그는 유나의 팔을 거칠게 잡으며 으르렁거렸죠.
너 같은 게 감히 나를? 그 순간 유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그녀는 순식간에 박진태의 손목을 비틀며 그의 몸을 테이블 쪽으로 밀어붙였어요. 아! 박진태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유나의 동작은 너무 빨라 누구도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그녀는 박진태의 팔을 꺾은 채 차갑게 말했어요. 손님, 두 번은 안 봐줍니다. 조용히 나가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한 힘이 실려 있었죠. 식당 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어요. 손님들은 놀란 눈으로 유나를 쳐다봤고 몇몇은 저 아가씨, 대체 뭐야? 라며 속삭였어요. 박진태는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로 일어나 문을 향해 비틀거리며 나갔어요. 너 이거 안 끝났어. 그는 문을 쾅 닫으며 소리쳤지만 그 목소리엔 힘이 없었죠. 유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테이블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김옥부는 주방에서 나와 유나를 끌고 구석으로 갔어요. 유나야, 너 대체 뭐야? 저런 깡패 같은 놈을 어떻게 그렇게 제압한 거니? 그녀의 목소리엔 걱정과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죠. 유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어요. 사장님, 그냥 옛날에 배운 거예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김옥부는 쉽게 넘어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유나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너 옛날 그 일에서 아직 못 벗어난 거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유나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죠. 사장님, 그건 그냥 잊어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어요. 김옥부는 더 캐묻고 싶었지만 유나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를 읽었죠. 알았어, 유나야. 하지만 조심해. 박진태 그 인간 그냥 넘어갈 놈이 아니야. 김옥분의 말에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엔 이미 불안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식당 문을 닫고 유나는 골목길을 걸었어요. 서울의 밤 공기는 쌀쌀했고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죠. 그녀는 주머니에 손을 넣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박진태의 난동은 단순한 술주정이 아니었어요. 그녀의 직감은 말하고 있었죠. 뭔가 더 큰 일이 다가오고 있다고. 멀리서 그녀를 지켜보는 그림자가 있었지만 유나는 아직 그 시선을 알아채지 못했어요. 식당으로 돌아온 김옥부는 문을 잠그며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재호야, 저 애 내가 알던 그 애 맞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1980년대 그녀의 남편 이재호가 특전사 장교로 복무하던 시절 유나와 관련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걸까요? 김옥분의 눈빛은 깊어졌고 그녀는 유나의 과거가 단순하지 않다는 걸 확신했어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평소처럼 식당 문을 열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어젯밤의 일로 어지러웠죠. 박진태의 얼굴, 그의 분노한 눈빛, 그리고 김옥분의 의미심장한 말. 유나는 주방에서 칼을 쥐며 생각했어요. 이제 평온한 날들은 끝난 걸까? 그녀의 손은 칼을 쥔 채로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점점 단단해졌어요. 그녀는 알았죠.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찾아오고 있다는 걸. 오복식당의 아침은 늘 고요하게 시작돼요. 새벽 5시 유나는 문을 열고 식당 안을 쓸며 하루를 준비하죠. 오래된 나무 테이블은 세월의 흔적이 묻어 있고 1980년대 스타일의 플라스틱 의자는 삐걱거립니다. 유나는 라디오를 틀어 낮은 볼륨으로 트로트 음악을 들으며 주방으로 들어가요. 된장찌개 냄비를 올리고 김치를 꺼내며 손님 맞을 준비를 하죠. 하지만 오늘 아침 그녀의 마음은 어제 박진태의 난동으로 어지러웠어요.
김옥부는 6시 반쯤 식당에 들어왔어요. 60대 중반의 그녀는 늘 그렇듯 단정히 묶은 머리와 꽃무늬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죠. 유나야, 어제 일 때문에 무슨 말 안 들었지? 그녀가 걱정스레 물었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괜찮아요, 사장님. 그냥 술 취한 손님이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힘이 없었죠. 김옥부는 유나의 얼굴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너 뭔가 숨기는 거 알아? 박진태 그놈, 그냥 넘어갈 인간 아니야. 유나가 설거지를 하던 손이 잠시 멈췄어요. 그녀는 물속에서 접시를 문지르며 생각했죠. 박진태 왜 하필 지금? 그녀의 머릿속엔 어제 그의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건 단순한 술주정꾼의 분노가 아니었어요. 뭔가 더 깊은 의도가 느껴졌죠. 유나는 고개를 들어 벽에 걸린 이재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1980년대 특전사 장교의 단단한 눈빛. 그 사진은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어요. 유나의 본명은 정서윤. 그녀는 1990년대 초 국가비밀경호조직의 특수요원이었어요. 25살의 나이에 조직에 들어가 정하윤이라는 재벌가 외동딸을 경호했죠. 정하윤은 당시 18살 천진난만하지만 가족의 부담을 짊어진 소녀였어요. 유나는 하윤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지만 1997년 임무 도중 예기치 않은 사고가 터졌어요. 폭발, 총격, 그리고 조직의 배신. 그 사건으로 하윤은 실종되고 조직은 해체됐죠. 유나는 모든 걸 잃고 쫓기듯 사라졌어요. 그리고 3년 전 오복식당에서 새 삶을 시작했죠. 그날 오후 식당은 한산했어요. 점심 손님이 빠지고 나니 유나는 잠시 숨을 돌리며 창밖을 내다봤어요. 골목 끝에서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서성이고 있었죠. 그들은 선글라스를 끼고 귀에 이어폰을 꽂은 채 식당을 힐끔거렸어요.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들이야. 그녀는 직감했죠. 과거의 그림자가 다시 그녀를 찾아왔다는 걸. 그녀는 숨을 고르며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손에 쥐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차갑게 가라앉았죠. 김옥분이 주방으로 들어오며 물었어요. 유나야, 왜 그래? 얼굴이 창백해. 유나는 칼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하지만 김옥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너 뭔가 알고 있지? 어제 박진태 그놈 그냥 술주정꾼이 아니야. 맞지? 유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김옥부는 한숨을 쉬며 말을 이었죠. 그의 정하윤 아직 살아있다. 유나의 눈이 커졌어요. 사장님, 그게 무슨?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김옥부는 고개를 저으며 말을 끊었어요. 내가 다 알아, 유나야. 내가 여기 온 첫날부터 짐작했어. 이재호가 살던 시절 너 같은 애가 그의 부대에 있었다고 했지. 정하윤, 그 애와 관련된 일 때문 아니니? 김옥분의 말은 날카로웠고 유나는 숨을 삼켰어요. 사장님, 그건 어떻게 아신 거죠?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절박했어요. 김옥부는 벽에 걸린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 남편, 이재호가 너 같은 애를 언급한 적이 있어. 특수요원이었던 젊은 여자. 이름은 말 안 했지만 눈빛이 강한 애였다고. 너지, 그거? 유나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어요. 김옥부는 그녀의 어깨를 잡으며 나지막이 말했죠. 유나야, 과거는 도망쳐도 따라와. 조심해.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유나는 골목을 나섰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은 이미 사라졌지만 그녀는 그들의 기척을 느꼈죠.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내 들었어요. 화면엔 오래된 메시지가 하나 떠 있었죠.
서윤, 조심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발신자는 민재, 그녀의 옛 동료 특수요원이었어요. 1997년 이후 행방불명된 그가 왜 이제야 메시지를 보냈을까?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녀는 골목 끝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은 차갑고 별 하나 없는 하늘은 그녀의 마음처럼 무거웠죠. 박진태의 이름이 다시 떠올랐어요. 동네 건설업자라는 그의 배경 뒤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유나는 직감했죠. 그가 정아윤과 관련이 있다면 이 모든 건 우연이 아니라고. 그녀는 주먹을 쥐며 다짐했어요. 하윤이 살아있다면 이번엔 지킬 거야. 식당으로 돌아온 김옥부는 문을 잠갔다. 그녀는 주방에서 낡은 상자를 꺼내 열었어요. 안엔 이재호의 군 시절 물건들이 있었죠. 그 중엔 오래된 수첩이 있었어요. 수첩엔 정서윤이라는 이름과 함께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그녀를 믿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 김옥부는 수첩을 덮으며 중얼거렸어요. 재호야, 내가 이 애를 지켜야 하나?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어요. 유나를 돕고 싶었지만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죠.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골목에서 발소리를 들었어요.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다고. 그녀의 손은 주머니 속 단검을 쥐었고 눈빛은 날카로워졌어요. 과거의 훈련이 다시 그녀를 깨우고 있었죠. 정서윤, 특수요원으로서의 그녀가 서서히 돌아오고 있었어요. 오복식당의 아침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유나의 마음은 어지러웠어요. 새벽 5시 반 그녀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와 평소처럼 청소를 시작했죠. 오래된 나무 바닥을 쓸고 테이블을 닦으며 손님 맞을 준비를 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어제 김옥분의 말에 흔들리고 있었죠. 정아윤 아직 살아있다. 그 한마디는 유나의 과거를 송두리째 뒤흔들었어요. 정아윤, 그녀가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소녀. 1997년의 그 사고 이후 유나는 하윤이 죽었다고 믿었죠. 그런데 살아있다니? 유나는 주방으로 들어가 칼을 쥐고 김치를 썰었어요. 칼질은 정확했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죠. 하윤이 살아있다면 왜 지금까지 숨어 있었던 거지? 그녀는 칼을 내려놓고 주머니에서 낡은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재가 보낸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죠. 서윤, 조심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민재는 1997년 이후 행방불명된 동료 특수요원이었어요. 그의 메시지는 유나에게 경고이자 단서였죠. 그녀는 결심했어요. 하윤을 찾아야 한다고. 오전 10시 식당에 손님이 드문드문 들어왔어요. 김옥부는 평소처럼 주방에서 찌개를 끓이며 유나를 힐끔거렸죠. 유나야, 오늘 좀 이상해 보인다. 무슨 일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유나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장님. 그냥 좀 피곤해서요. 하지만 김옥부는 그녀의 거짓을 꿰뚫어 봤어요. 너 어제 내 말 때문에 그러지? 하윤이 얘기 사실이야. 유나는 숨을 멈췄어요. 사장님, 그건 어떻게 아신 거예요? 김옥부는 주방 불을 낮추고 유나 옆으로 다가왔어요. 내 남편, 이재호가 1980년대에 너 같은 애들을 훈련시켰어. 그때 하윤이 집안 얘기를 들었지. 재벌가 딸 큰 사고에 휘말렸다고. 그리고 너 그 애를 지키다 다쳤던 거 아니니? 유나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어요. 김옥분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찔렀죠. 사장님, 그건 옛날 일이에요. 잊어주세요. 하지만 김옥분은 고개를 저었어요. 유나야,
박진태 그놈이 하윤이 집안과 연관이 있어. 조심해. 그날 오후 유나는 식당을 나와 낡은 아파트로 돌아갔어요. 그녀의 방은 단출했죠. 오래된 텔레비전, 낡은 책상, 그리고 벽에 붙은 몇 장의 사진. 그중 한 장은 1997년 하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18살 하윤은 밝게 웃고 있었고 그 옆에서 유나는 단단한 눈빛으로 서 있었죠. 유나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하윤아, 정말 살아있는 거니?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낡은 USB를 꺼냈어요. 1997년 사고 당일의 자료가 담긴 물건이었죠. 블랙박스 영상, 경호 기록, 그리고 하윤의 마지막 음성. 유나는 오래된 노트북을 켜고 USB를 꽂았어요. 화면엔 흔들리는 블랙박스 영상이 떠올랐죠. 어두운 창고, 총소리, 그리고 하윤의 비명. 서윤 언니, 도망쳐. 그 소리에 유나의 눈가가 떨렸어요. 그녀는 영상을 멈추고 숨을 골랐죠. 하윤이 살아있다면 누가 그녀를 숨겼지? 그날 밤 유나는 박진태의 사무실 근처로 갔어요. 동네 건설업자라는 그의 이름 뒤엔 재벌가와의 연결고리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죠. 그녀는 골목에 숨어 그의 사무실을 지켜봤어요.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드나들고 그중 한 명은 어제 식당 근처에서 본 얼굴이었어요. 유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죠. 그들이야. 하윤을 노리는 자들. 그녀는 단검을 쥐며 몸을 낮췄어요. 같은 시각 김옥부는 식당에서 낡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네, 유나가 여기 있어요. 아직 모르는 것 같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죠. 상대방은 낮은 목소리로 답했어요. 김 사장, 잘했어. 계속 지켜봐. 그녀가 움직이면 바로 알려. 김옥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녀는 유나를 아꼈지만 동시에 두려웠죠. 재벌가와의 거래는 그녀에게도 위험한 선택이었어요. 유나는 박진태의 사무실 근처에서 단서를 찾았어요.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서류엔 정세윤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죠. 정하윤의 오빠, 현재 재벌그룹의 회장. 유나의 눈빛이 굳어졌어요. 세윤이 관련이 있다면 그녀는 서류를 주머니에 넣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그 순간 골목 끝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죠. 유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지만 심장은 쿵쾅거렸어요. 며칠 후 유나는 하윤의 행방을 찾기 위해 옛 동료의 연락처를 뒤졌어요. 그녀는 결국 하윤이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 숨어 있다는 정보를 얻었죠. 유나는 망설였지만 결심했어요. 하윤을 만나야 한다고. 그녀는 낡은 가방에 단검과 USB를 챙기고 집을 나섰어요. 서울 외곽 허름한 아파트 앞에 도착한 유나는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26살의 하윤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예전의 천진난만한 소녀가 아니었죠. 창백한 얼굴, 겁에 질린 눈빛. 누구세요? 하윤이 떨며 물었어요. 유나는 숨을 삼키며 말했죠. 기억나요? 나예요. 유나 언니. 하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유나를 끌어안았죠. 언니 정말 언니예요? 하윤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로 젖어 있었어요. 유나는 그녀를 안으며 물었죠. 하윤아, 무슨 일이야? 왜 숨어 있는 거니? 하윤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해요. 오빠가 시키는 대로만 하래요. 유나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정세윤? 하윤은 고개를 끄덕였죠. 오빠가 박진태랑 같이 날 감시하고 있어요. 유나는 하윤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어요. 하윤아, 이번엔 내가 널 지킬게.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두려움이 스며들었죠. 정세윤, 재벌 회장.
그리고 박진태. 이 모든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유나는 하윤을 남겨두고 아파트를 나섰어요.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눈빛은 단단했죠. 세윤, 대체 무슨 짓을 한 거지? 서울의 늦가을 밤은 차가웠어요. 유나는 낡은 코트를 걸치고 골목길을 걸었죠. 하윤의 떨리는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오빠가 박진태랑 같이 날 감시하고 있어요. 정하윤의 말은 유나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죠. 정세윤, 재벌그룹의 회장. 1997년 사고 이후 그는 동생 하윤을 잃었다고 믿게 했어요. 하지만 하윤은 살아있었고 이제 세윤과 박진태의 그림자 아래 숨어 지냈죠. 유나는 주먹을 쥐며 생각했어요. 왜 하윤을 숨긴 거지? 세윤, 내가 뭘 노리는 거야? 유나는 오복식당으로 돌아오지 않았어요. 대신 그녀는 정세윤의 사무실이 있는 강남의 고층 빌딩으로 향했죠. 밤 10시 빌딩 로비는 썰렁했어요. 유나는 경비원의 눈을 피해 서비스 엘리베이터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손엔 낡은 USB와 단검이 들려 있었죠. 1997년의 자료, 그리고 하윤의 흔적이 담긴 그 USB는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어요.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그녀는 세윤의 사무실이 있는 20층으로 들어섰죠. 사무실 문 앞에서 유나는 숨을 골랐어요.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그녀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갔죠. 세윤은 책상에 앉아 서류를 보고 있었어요. 40 초반의 그는 날카로운 눈빛과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과거의 젊은 재벌 이세와는 달라 보였죠. 유나가 문을 닫는 소리에 그는 고개를 들었어요. 누구? 그의 눈이 커졌고 곧 유나를 알아봤죠. 정서윤? 유나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세윤 씨, 하윤이 어디 있죠? 세윤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차갑게 웃었어요. 서윤 씨, 오랜만이네요. 아직도 그 일을 붙잡고 있나요?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비수가 숨겨진 듯 했죠. 유나는 한 발짝 다가가며 물었어요. 하윤이 살아있다는 걸 왜 숨겼어요? 박진태와 무슨 거래를 한 겁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했어요. 세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어요. 서울의 야경이 그의 뒤로 펼쳐졌죠. 서윤 씨, 그 일은 끝난 겁니다. 하윤이는 그때 죽었어요. 당신도 알잖아요. 그의 말은 단호했지만 유나는 그의 눈빛에서 거짓을 읽었죠. 거짓말 마세요. 하윤이를 만났어요. 그녀가 당신과 박진태에게 협박받고 있다고 했어요. 유나의 말이 끝나자 세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서윤 씨, 너무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세윤은 천천히 그녀를 향해 걸어왔어요. 그때 당신은 하윤이를 지키지 못했어요. 조직은 무너졌고 당신은 도망쳤죠.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는 겁니까? 그의 말은 유나의 가슴을 찔렀어요. 그녀는 주먹을 쥐며 대답했죠. 하윤이를 지키기 위해서요. 당신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면 가만두지 않겠어요. 세윤은 코웃음을 치며 책상 위 전화기를 들었어요. 경비, 여기 침입자 있습니다. 유나는 재빨리 문으로 달려갔지만 이미 경비원들이 복도에 들어서고 있었죠. 그녀는 계단으로 뛰어내려가 골목으로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지만 그녀는 알았죠. 세윤은 뭔가를 숨기고 있다고. 다음 날 유나는 오복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김옥부는 그녀를 보자마자 걱정스레 물었죠. 유나야, 어제 어디 갔었어? 얼굴이 왜 그래? 유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그냥 좀 알아볼 게 있었어요. 하지만 김옥분의 눈빛은 묘했어요. 그녀는 유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죠. 유나야,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위험해. 유나는 그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김옥분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스며 있었죠. 그날 밤 유나는 하윤을 다시 만나러 갔어요. 하지만 하윤의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죠. 문은 열려 있고 방 안은 어지럽혀져 있었어요. 유나의 심장이 내려앉았죠. 하윤이 납치된 거야?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하윤의 목걸이를 주었어요. 1997년에 유나가 하윤에게 선물했던 은색 목걸이. 그녀는 목걸이를 쥐며 이를 악물었죠. 같은 시각 김옥부는 식당에서 낡은 전화기를 들고 누군가와 통화했어요. 네, 유나가 하윤이를 찾으러 갔어요. 이제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죠. 김 사장, 약속대로 하세요. 유나를 처리해야 합니다. 김옥부는 전화를 끊고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어요. 그녀는 유나를 아꼈지만 재벌가의 협박 앞에 어쩔 수 없었죠. 유나는 하윤의 아파트를 나와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 순간 검은 밴이 그녀 앞을 가로막았죠.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뛰쳐나와 그녀를 제압했어요. 유나는 저항했지만 전기 충격기에 맞아 의식을 잃었죠. 깨어났을 때 그녀는 폐건물 안철창에 갇혀 있었어요. 어두운 공간,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박진태가 그녀 앞에 서서 비웃었어요. 정서윤, 이 바닥은 정의 따위로 안 움직여. 넌 끝났어. 유나는 철창을 쥐며 이를 악물었어요. 하윤이는 어디 있지? 세윤과 무슨 거래를 한 거야? 박진태는 코웃음을 치며 말했죠. 너 같은 게 뭘 알아? 정세윤은 동생을 팔아서라도 돈을 지키려는 놈이야. 그리고 너 그를 믿었다고? 그의 말이 유나의 가슴을 찔렀어요. 김옥분마저 그녀를 배신했다는 사실이 떠올랐죠. 유나는 철창에 머리를 기댄 채 자괴감에 빠졌어요. 내가 또 실패한 걸까? 어둠 속에서 그녀는 1997년의 악몽을 떠올렸어요. 하윤을 지키지 못했던 그날, 동료들의 죽음, 그리고 조직의 배신. 유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하윤아, 미안해. 그녀는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그 순간 철창 너머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멜로디. 그건 민재가 좋아하던 노래였죠. 유나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민재 아직 살아있나? 그녀는 이를 악물며 철창을 쳐다봤죠.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폐건물 안은 차갑고 축축했어요. 유나는 철창에 갇힌 채 어둠 속에서 숨을 골랐죠. 머리는 어지럽고 전기 충격기의 여파로 몸이 욱신거렸어요. 박진태의 조롱 섞인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죠. 넌 끝났어. 그 말은 유나의 가슴을 날카롭게 찔렀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죠. 1997년 그 사고 이후로 묻어둔 정서윤이라는 이름, 그리고 특수요원으로서의 그녀가 다시 깨어나고 있었어요. 철창 너머에서 들려오던 트로트 멜로디는 희미하게 계속됐어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그 노래는 민재가 즐겨 부르던 곡이었죠. 민재, 그녀의 옛 동료. 1997년 사고 이후 행방불명된 그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서윤, 조심해. 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 유나는 이를 악물며 철창을 쥐었어요. 민재, 내가 여기 있다면. 그녀는 바닥을 더듬으며 무언가를 찾았죠. 그러다 손끝에 닿은 작은 금속 조각. 낡은 열쇠였어요. 누군가 철창 근처에 떨어뜨린 듯 했죠. 유나는 숨을 죽이고 열쇠를 집어들었어요. 손이 떨렸지만 그녀는 침착하게 자물쇠를 만졌죠. 특수요원 시절의 훈련이 그녀의 손끝을 되살렸어요. 몇 번의 시도 끝에 철창이 삐걱 열리며
그녀는 조심스레 밖으로 나왔어요. 폐건물 안은 어두웠고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멀리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박진태의 부하들. 유나는 벽에 몸을 붙이고 조용히 움직였어요. 그녀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날카롭게 빛났죠. 복도 끝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방이 보였어요. 문틈으로 들여다보니 박진태가 부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정세윤이 말했어. 하윤을 확실히 처리하라고. 그리고 이 여자는 박진태가 손으로 목을 긋는 신용을 했어요. 유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죠. 하윤이 위험해. 그 순간 방 안의 낡은 텔레비전에서 희미한 영상이 재생됐어요. 화면엔 민재의 얼굴이 비쳤죠. 유나는 숨을 삼켰어요. 민재는 화면 속에서 나지막이 말했어요. 서윤, 내가 남긴 자료를 찾아. 하윤을 지키는 건 너뿐이야. 너는 실패한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이제 지켜야 해. 그 아이, 그리고 너 자신을. 영상은 끊겼고 박진태가 욕설을 내뱉으며 텔레비전을 껐어요. 이 빌어먹을 테이프,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유나의 눈빛이 변했어요. 민재의 말이 그녀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죠. 살아남았다. 그리고 지켜야 한다. 그녀는 방 안의 상자를 발견했어요. 민재가 남긴 물건일 거예요. 유나는 조심스레 상자를 열었죠. 안엔 낡은 USB, 단검, 그리고 작은 권총이 들어 있었어요. 그녀는 무기를 챙기며 다짐했어요. 이번엔 도망치지 않아. 유나는 폐건물을 빠져나와 서울 외곽의 어두운 골목으로 들어섰어요. 하윤을 찾기 위해선 박진태와 정세윤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했죠. 그녀는 낡은 공중전화를 찾아 민재의 옛 연락처로 전화했어요. 신호음만 울릴 뿐 응답은 없었죠.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민재가 살아있다면 어딘가에서 그녀를 돕고 있을 거예요. 다음 날 아침 유나는 오복식당으로 돌아갔어요. 김옥부는 그녀를 보자마자 놀란 얼굴로 물었죠. 유나야, 대체 어디 갔었어? 얼굴이 왜 그래? 유나는 차갑게 대답했어요. 사장님, 저를 왜 배신했죠? 김옥분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유나야, 그게 무슨? 하지만 유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죠. 박진태와 정세윤, 사장님이 그들과 연락했죠? 하윤이 어디 있는지 말해요. 유나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김옥부는 시선을 피했어요. 유나야, 나도 어쩔 수 없었어. 그들이 날 협박했어. 김옥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유나는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죠. 사장님, 저 믿었는데 이제라도 하윤이를 구할 기회를 주세요. 김옥부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윤이는 강남 외곽의 창고에 있어. 박진태가 거기 숨겼어. 유나는 이를 악물며 식당을 나섰어요. 그녀는 강남 외곽으로 향했어요. 창고는 허름하고 주위엔 인적이 드물었죠. 유나는 창고 근처에 숨어 박진태의 부하들을 지켜봤어요. 그들은 하윤을 감시하며 무기를 점검하고 있었죠. 유나는 민재가 남긴 권총을 쥐며 숨을 골랐어요. 특수요원 시절의 훈련이 그녀의 몸을 다시 깨웠죠. 그녀는 창고로 잠입하며 생각했어요. 하윤아, 조금만 기다려. 창고 안 하윤은 의자에 묶인 채 겁에 질려 있었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눈물로 젖어 있었죠. 유나는 창고 천장에서 조용히 내려와 부하 한 명을 제압했어요. 소음은 작았지만 다른 부하가 눈치챘죠. 누구야? 남자가 소리쳤고 유나는 재빨리 몸을 숨겼어요.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죠. 이제 돌아갈 곳은 없어. 하윤을 구해야 해. 유나는 부하들을 하나씩 제압하며 하윤에게 다가갔어요.
하윤은 유나를 보자마자 울먹이며 말했죠. 언니 미안해요. 유나는 그녀의 밧줄을 풀며 나지막이 말했어요. 괜찮아, 하윤아. 이제 내가 지킬게.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박진태가 나타났어요. 그는 권총을 들고 유나를 겨눴죠. 정서윤, 끈질기네. 여기서 끝낼까? 유나는 하윤을 뒤로 숨기며 권총을 들었어요. 박진태, 하윤이를 풀어줘. 아니면 너도 끝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단호했죠. 박진태는 비웃으며 방아쇠를 당겼지만 유나는 재빨리 몸을 숙이며 반격했어요. 총소리가 창고를 울렸고 하윤은 비명을 질렀죠. 유나는 박진태의 무릎을 겨냥해 쏘았고 그는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요. 이 빌어먹을. 박진태가 이를 악물며 외쳤지만 유나는 이미 하윤을 데리고 창고를 빠져나가고 있었죠. 밖으로 나온 유나는 하윤을 안전한 곳으로 데려갔어요. 하윤은 떨며 유나를 끌어안았죠. 언니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유나는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이제 괜찮아.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녀는 정세윤을 향한 마지막 싸움을 준비했어요. 민재의 메시지가 다시 떠올랐죠. 너 자신을 지켜.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을 위해 싸울 준비가 됐어요. 서울의 겨울은 점점 더 차가워졌어요. 유나는 하윤을 안전한 장소에 숨긴 뒤 낡은 가방을 메고 강남의 번화가를 걸었죠. 그녀의 손엔 민재가 남긴 USB와 권총이 쥐어져 있었어요. 정세윤과 박진태의 비리를 폭로할 증거가 그 USB 안에 있었죠. 1997년의 사고, 하윤을 둘러싼 음모, 그리고 세윤의 배신. 유나는 이를 악물며 생각했어요. 이번엔 끝장을 내야 해. 그녀의 눈빛은 단단했고 과거의 두려움은 사라졌어요. 유나는 오래전 연락이 끊겼던 기자 최민수와 접촉했어요. 민수는 1990년대 후반 재벌가의 비리를 파헤치다 쫓겨난 언론인이었죠. 유나는 그를 서울역 근처의 허름한 다방에서 만났어요. 민수는 50 중반의 나이에 지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정서윤, 아직 살아있었나? 민수가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죠. 유나는 USB를 테이블에 올리며 말했어요. 최 기자님,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요. 정세윤과 박진태가 하윤이를 이용했어요. 민수는 USB를 받아들며 눈썹을 찌푸렸어요. 정세윤? 그 재벌놈? 증거가 확실해야 해. 아니면 우리 둘 다 끝장이야. 유나는 고개를 끄덕였죠. 이 안에 다 있어요. 1997년 사고의 블랙박스 영상, 세윤의 거래 기록, 그리고 하윤이의 증언. 민수는 USB를 노트북에 꽂고 영상을 확인했어요. 화면엔 세윤과 박진태가 밀실에서 대화하는 장면이 나왔죠. 하윤을 제거해야 해. 그녀가 입을 열면 우리 모두 끝이야. 세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영상 속에서 울렸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며 말했죠. 이건 대박이야, 서윤. 하지만 위험해. 세윤은 언론도 돈으로 막을 수 있는 놈이야. 유나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하윤을 지키려면 세윤을 끌어내려야 해요. 민수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어. 이걸 내일 아침 뉴스에 터뜨리겠어. 하지만 너도 조심해. 박진태가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유나는 하윤을 보호하기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그녀는 하윤을 서울 외곽의 안전가옥으로 옮겼고 민재가 남긴 무기를 점검했죠. 그녀의 머릿속엔 1997년의 훈련이 되살아났어요. 특수요원으로서의 날카로운 감각, 그리고 동료를 지키던 그때의 각오.
유나는 권총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어요. 민재, 내 말대로야. 이번엔 내가 지킬 거야. 그날 밤 박진태는 하윤을 납치하려 강남 외곽의 창고로 부하들을 보냈어요. 하지만 유나는 이미 그들의 움직임을 눈치챘죠. 그녀는 민수에게 증거를 넘긴 뒤 경찰과 연락해 함정을 준비했어요. 창고 근처에 숨어 있던 유나는 박진태의 부하들이 하윤의 은신처로 접근하는 걸 지켜봤죠. 그녀는 무전기를 들고 경찰에 신호를 보냈어요. 지금이에요. 움직여요. 박진태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경찰 사이렌 소리가 밤을 갈랐어요. 박진태는 당황하며 권총을 꺼냈지만 유나가 어둠 속에서 나타났죠. 그녀는 박진태를 겨누며 차갑게 말했어요. 박진태, 여기서 끝이야. 하윤이는 안전해. 박진태는 이를 악물며 소리쳤죠. 니까짓 게 뭘 지킨다고. 정세윤도 널 버렸어.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만 유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이젠 누구도 버리지 않아. 특히 나 자신은. 유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그 순간 경찰이 창고로 돌진했고 박진태와 그의 부하들은 순식간에 제압당했어요. 박진태는 수갑이 채워지며 유나를 노려봤죠. 너 이거로 끝난 거 아니야 하지만 유나는 그의 말을 무시하며 하윤을 확인하러 갔어요. 하윤은 안전가옥에서 떨고 있었지만 무사했죠. 언니, 정말 끝난 거예요? 하윤이 울먹이며 물었어요. 유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죠. 응, 하윤아. 이제 괜찮아. 다음 날 아침 최민수의 기사가 전국을 뒤흔들었어요. 텔레비전 화면엔 재벌 회장 정세윤, 동생 납치 및 비리 연루라는 자막이 떠올랐죠. 세윤은 회사 로비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인 채 침묵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렸죠. 유나는 다방에서 뉴스를 보며 조용히 커피를 마셨어요. 민수가 그녀 옆에 앉으며 말했죠. 서윤, 잘했어. 이걸로 세윤은 끝장이야. 유나는 미소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하윤이 새 삶을 시작할 때까지 지켜야죠. 그날 오후 정세윤은 회장직에서 물러났어요. 그의 비리는 언론을 통해 낱낱이 드러났고 박진태와의 거래도 세상에 알려졌죠. 유나는 하윤을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옮겼어요. 하윤은 여전히 겁에 질려 있었지만 유나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 나 이제 무서워하지 않을게요. 언니처럼 강해질게요. 유나는 하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어요. 너는 이미 강해, 하윤아. 유나는 오복식당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김옥분의 배신은 그녀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죠. 하지만 그녀는 김옥분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사장님도 어쩔 수 없었겠지. 유나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골목을 걸었어요. 그녀의 손엔 민재의 USB가 쥐어져 있었죠. 그 안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남아 있었어요. 민재, 넌 어디 있지? 유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죠. 그녀는 정서윤, 과거의 그림자를 딛고 다시 일어선 여자였어요. 서울의 밤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유나의 마음은 따뜻했어요. 하윤을 지켰고 세윤과 박진태를 무너뜨렸죠.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한 싸움을 시작할 준비가 됐어요. 골목 끝에서 가로등 불빛이 그녀의 그림자를 비췄죠. 그 그림자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어요. 서울의 겨울은 한층 더 깊어졌어요. 오복식당의 간판은 여전히 빛바랜 채 골목을 지키고 있었죠. 아침 7시 식당 문이 삐걱 열리며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어요. 나무 테이블 위엔 단골들의 소주잔 자국이 남아있고 오래된 라디오에선 1980년대 트로트가 흘러나왔어요.
하지만 식당 안은 어딘가 달라 보였죠. 유나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검은 앞치마를 두르고 묵묵히 테이블을 닦고 있었죠. 몇 달 전 정세윤의 비리가 세상에 드러나고 박진태가 구속된 후 서울은 잠시 소란스러웠어요. 뉴스에서는 연일 재벌가의 추문과 하윤의 납치 사건을 다뤘죠. 하지만 이제 그 소란은 잦아들었고 오복식당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어요. 유나는 손님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건네며 주문을 받았죠. 그녀의 얼굴엔 전과 다른 여유가 묻어났어요. 과거의 무거운 그림자는 이제 희미해졌죠. 김옥부는 주방에서 된장찌개를 끓이며 유나를 힐끔거렸어요. 그녀는 유나가 돌아온 뒤로 단 한 번도 지난 일을 언급하지 않았죠. 하지만 마음속엔 미안함과 안도감이 뒤섞여 있었어요. 유나가 식당으로 돌아온 날 김옥부는 조심스레 물었었죠. 유나야, 왜 다시 왔어? 내가 너한테 한 짓 때문에. 유나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사장님, 다 이해해요. 저도 여기서 새로 시작하고 싶어요. 그 말에 김옥부는 눈시울을 붉혔지만 더는 캐묻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식당은 단골들로 북적였어요. 동네 아저씨들이 소주를 기울이며 옛 이야기를 나누고 젊은 손님들이 삼겹살을 구웠죠. 유나는 익숙한 손놀림으로 접시를 나르고 손님들과 가볍게 농담을 주고받았어요. 한 단골 아저씨가 웃으며 물었죠. 유나 씨, 요즘 얼굴이 밝아졌네. 무슨 좋은 일 있나? 유나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냥 마음이 좀 가벼워져서요. 그녀의 미소는 작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죠.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지자 유나는 벽에 걸린 이재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1980년대 특전사 장교의 단단한 눈빛. 그 사진은 여전히 그녀의 과거를 떠올리게 했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았어요. 유나는 사진을 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죠. 이제 됐어요. 저도 제 길을 찾았어요. 그 순간 김옥분이 주방에서 나와 유나 옆에 섰어요. 유나야, 진짜 이름이 뭐였지? 김옥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어요. 유나는 잠시 멈칫하다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정서윤이요. 제 진짜 이름. 김옥분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정서윤, 좋은 이름이네. 앞으로도 여기서 같이 밥 짓자. 유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사장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그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유나는 골목을 걸었어요. 서울의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그녀의 마음은 따뜻했죠. 하유는 안전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했어요. 최민수의 도움으로 하유는 지방으로 내려가 작은 카페를 열었고 유나와 자주 전화로 연락했죠. 하유는 전화 너머로 웃으며 말했었어요. 언니, 나 이제 무섭지 않아요. 언니 덕분이에요. 그 말은 유나에게 큰 힘이 됐죠. 유나는 골목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별 하나 없는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그녀의 눈빛은 빛났어요. 민재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지만 그의 마지막 메시지는 유나의 가슴에 남아 있었죠. 너 자신을 지켜. 유나는 주머니에서 민재가 남긴 USB를 꺼내 들었어요. 그 안엔 아직 풀리지 않은 비밀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녀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식당으로 돌아온 김옥부는 낡은 상자를 열었어요. 이재호의 군 시절 물건들 사이에서 정서윤의 이름이 적힌 수첩을 다시 꺼냈죠. 그녀를 믿어. 그녀는 포기하지 않아. 김옥부는 수첩을 덮으며 미소 지었어요. 재호야, 내 말대로였어. 저애 정말 강하네. 그녀는 창밖을 보며 유나가 걸어간 골목을 바라봤어요. 유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낡은 아파트 계단을 올랐어요.
그녀의 방은 여전히 단출했지만 책상 위엔 새 사진이 추가됐어요. 하윤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 하윤은 밝게 웃고 있었고 유나도 미소 짓고 있었죠. 그녀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이제 나도 내 삶을 살아야지. 그녀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어요. 과거의 상처는 아물었고 정서윤은 이제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화면은 점차 어두워지며 자막이 떠올랐어요. 그녀는 지키는 자였고 이제는 자신을 위한 삶을 선택한 사람이다. 골목 끝에 가로등 불빛이 꺼지며 오복식당의 간판은 고요히 밤을 지켰어요. 정서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지만 그녀의 새 삶은 이제 막 시작됐죠.